21세기는 새로운 기회의 시대이며 경쟁과 속도의 시대입니다. 우리 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재 발굴과 기술 개발,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 세 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재 발굴이 가장 중요한데 세계 인류 기업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우수한 인재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새로운 기회의 시대이며 경쟁과 속도의 시대입니다. 우리 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재 발굴과 기술 개발,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 세 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재 발굴이 가장 중요한데 세계 인류 기업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우수한 인재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사가 문을 연 1957년부터 공채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일이 직접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사의 규모가 커져서 면접을 하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 되었지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직까지도 직접 면접장에 들어갑니다. 저는 도전정신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 추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이런 사람을 중점적으로 채용해 기업의 인재로 키우면 회사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는 2007년부터 천재 경영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재란 팔방미인형 인재로 놀기도 잘 놀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효율적으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천재로 불리는 소수 엘리트 1명은 평범한 직원 1000명, 아니 10,000명의 능력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천재가 3명만 있어도 우리 기업은 물론 한국 경제의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업인과의 대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대표 기업인 고려건설의 김민숙 회장님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고려건설을 설립하신 지 30년 만에 세계 굴지의 건설회사로 키우신 데에는 회장님의 사업에 대한 안목과 창의적 경영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 외에 회사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우리 회사 직원들이지요. 회사 발전이 직원들 덕분이라고 하셨는데 직원을 채용할 때 회장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세상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아주 많은데 그런 인재들만 뽑는다고 회사가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같이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만 뽑아놓으면 서로 반목하고 싸우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수의 엘리트보다는 다양성을 지닌 평범한 인재를 채용하고 그들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예컨대 일 처리가 꼼꼼하나 거북이처럼 느린 거북이형 인재는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일 처리에 실수가 없다는 점에서 채용에 쓸만합니다. 일 처리가 빠르지만 실수가 많은 토끼형은 창의적이라는 점에서 채용에 쓸만합니다. 사회는 다양한 인재가 모여 조화 속에서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때 발전하게 됩니다. 회사도 일반 사회와 같아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어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재도 회사라는 사회 안에서 자신의 강점은 최대한 발휘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며 성장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회사의 인재들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우리 회사만의 경영 비결이자 인재 경영법입니다.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재들 사이의 친화력과 조화가 가장 큰 덕목이며 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전 정신과 승부욕이 강해서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형 인재는 회장님 회사에 필요 없을까요? 오늘은 인연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 사연은 서울 관악구에서 김민수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인연을 믿으십니까? 저는 피할 수 없는 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5년 전 어느 날의 일입니다. 저는 이전 직장의 여직원에게서 제 앞으로 편지가 왔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편지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 편지는 6개월 전에 선배의 소개로 만난 여자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명동에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색함이 사라지고 그녀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저와 성격도 잘 맞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선배로부터 그녀의 부모님이 저와 만나는 것을 반대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에게서 편지가 온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설렜습니다. 당장 그녀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그녀의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소개해 주었던 선배는 호주로 이민을 떠나 소식이 끊어진 상태였고 그녀에게서 받은 명함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막막했습니다. 저는 그녀와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긴 장마가 끝난 어느 날 오랜만에 대청소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책장을 정리하는데 뭔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던 그녀의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 그녀와 연락이 닿아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도 잠시 전화기 너머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는 그녀가 이미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에게 편지를 보낸 그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고 그녀를 거의 잊어버릴 무렵 어느 날 이민간 선배가 한국에 왔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선배를 만나 외국 생활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갑자기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어쩌면 저도 그 사람을 알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선배는 명희가 그동안 일이 너무 바빠서 결혼을 못했어. 다시 만나보지 않을래? 하면서 웃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배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오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집으로 전화했을 때 그녀의 결혼한 언니가 친정에 며칠 와 있던 중이었고 그 갓난아이는 그녀의 조카였던 것입니다. 오해가 눈 녹듯이 사라지던 그 순간이 지금까지의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와 저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만났고 다시 데이트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도 넘었지만 우리는 부부싸움 한 번 안 하고 늘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 오늘은 멀리 파라과이에서 오신 민영석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영석 씨. 안녕하세요. 오늘 용서를 빌고 싶은 분을 찾으신다고요?
사연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이야기인데요. 저는 IMF 때 무역업을 하다가 환율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빚만 지고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캄캄했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저는 용산역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역 근처 식당을 돌아다니며 끼니를 구걸했는데 매번 식당에서 쫓겨나고 사흘이나 굶다 보니 세상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오늘도 밥을 못 얻어 먹으면 식당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마음먹고 무작정 어떤 할머니가 하는 국수집에 가서 앉았지요. 국수집에서 음식을 주던가요? 할머니는 허름한 제 옷차림을 보셨는데도 국수를 그릇에 가득 담아주셨어요. 국수를 허겁지겁 먹고 나니 할머니가 제 그릇을 뺏어 가셔서는 국수를 또 한가득 담아주시더군요. 그렇게 국수 2그릇을 먹고 나니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좀 앉아 있다가 할머니가 잠깐 한눈 파시는 사이에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쫓아나오면서 저한테 "아이고, 뛰지 말고 그냥 걸어가. 다쳐, 이 사람아." 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 이후 세상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다시 일을 시작해서 지금은 파라과이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이제 사업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한 번쯤 찾아가 보시지 그러셨어요. 찾아뵙고 국수값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그럼 오늘 큰 용기를 내셨는데요. 저희가 국수집 할머니를 찾아봤습니다. 할머니께서 15년 전 국수를 먹고 돈도 내지 않고 도망간 민영석 씨를 만나러 오셨을까요? 민영석 씨, 조마조마하시죠? 할머니를 크게 불러보세요. 할머니! 벌써 눈가가 촉촉해지셨는데요. 다시 한번 크게 불러주세요. 할머니! 나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시죠. 아, 민영석 씨가 말을 잇지 못하시고 눈물을 왈칵 쏟으시네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막막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별 말씀을요. 나를 찾아줘서 고맙고 내 국수를 먹고 이렇게 성공해줘서 오히려 내가 고맙지요. 할머니, 그때 잡으려고 들면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도망가는 민영석 씨에게 뛰지 말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국수 2그릇을 허겁지겁 먹고 도망치는 걸 보고 처음에는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5분 경제에서는 전문가를 모시고 보완제와 대체제라는 경제 용어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우선 보완제란 무엇입니까? 네, 보완제는 보완 관계에 있는 두 상품을 말합니다. 보완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삼겹살을 먹을 때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고 또 술을 드시는 분들은 소주도 같이 마시게 되지요. 이럴 때 삼겹살과 상추 혹은 삼겹살과 소주의 관계를 보완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은 어떤 한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면 다른 것도 함께 수요가 늘어나게 되지요. 네, 그럼 커피와 설탕의 관계도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을 타서 마시게 되죠.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는 말처럼 커피와 설탕은 보통 같이 먹기 때문에 커피의 수요가 증가하면 설탕의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설탕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보완제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보완제와 달리 한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면 다른 상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을 다른 상품의 대체제라고 합니다. 그럼 대체제에는 어떤 예들이 있습니까? 소고기와 돼지고기야말로 대체제의 대표적인 예이지요. 소고기 값이 올라가면 소고기 소비는 줄게 되고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돼지고기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고기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소고기 값은 다시 하락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 가격이 적절하게 조정됩니다. 네. 그럼 쌀과 밀가루 같은 경우도 대체제로 볼 수 있을까요? 1960년대에 한국에 쌀이 많이 부족해지자 쌀 대신 밀가루를 먹는 분식운동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 쌀과 밀가루가 서로 대체제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 당시 쌀의 대체제로 밀가루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네. 경제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배추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500원까지 떨어져 예년 평균 3,000원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배추 한 포기 값이 12,000원을 넘어 김치가 금치로 불리던 때와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올해 배추 공급량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초과되어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농산물 가격은 왜 이렇게 폭등과 폭락을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농산물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공산품은 즉시 공급을 늘릴 수 있는데 반해 농산물은 자연적 제약 때문에 즉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농사를 지을 때 사과가 한창 익어가는 8월 말에 태풍으로 사과가 다 떨어져 버리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에는 사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어 사과값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있지만 사과는 짧은 기간 안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량을 빨리 늘릴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공산품인 휴지는 갑자기 소비가 늘어나서 공급이 더 필요할 경우에 공장에서 짧은 기간 안에 비교적 쉽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즉, 공산품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반면에 농산물은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은 수요 공급 간의 시차가 커서 주기적으로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매년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유통에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오늘은 김우림 한의학 박사를 모시고 체질과 음식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체질하면 사상의학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상의학은 조선 말기에 이재마라는 분이 처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마 선생이 체형과 성격을 보고 사람들의 체질을 4가지로 분류했는데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태양인은 머리가 크고 상체가 발달했으며 결단력 있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소양인 역시 상체가 발달하고 결단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태양인과 비슷한데 성격이 급하고 실증을 잘 내서 한 번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태양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태음인은 네 체질 중 체격이 가장 큰 편인데요. 키, 손발이 크고 하체가 발달했고 식성도 좋습니다. 참을성이 많고 미리 계획을 세워 일을 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인은 하체가 발달하기는 했지만 상체와 하체가 균형 잡혀 있고 매사에 꼼꼼하고 침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마 선생은 각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고 체질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체질에 잘 맞는 음식은 어떤 것인가요? 태양인과 소양인은 신체에 열이 많아서 뜨거운 것을 싫어하고 또 몸에도 잘 맞지 않습니다. 반면 태음인, 소음인은 몸이 차갑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과 잘 맞습니다. 소음인의 경우 위가 약하고 속이 차서 따뜻한 성질을 가진 닭과 인삼이 들어간 삼계탕을 먹으면 좋습니다. 태음인도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좋은데 특히 소고기가 잘 맞습니다. 그리고 설렁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인 깍두기도 설렁탕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태음인에게 아주 좋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는 소양인 같은데요. 그럼 소양인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입니까? 소양인에게는 보쌈이 제격인데요. 돼지고기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열이 많은 소양인과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인 수박과 참외도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소양인이 이런 과일을 먹으면 열을 내리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소음인에게는 참외나 수박이 좋지 않겠군요. 그럼 태양인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가요? 네, 이 네 체질 가운데서 고기를 먹으면 좋지 않은 체질이 바로 태양인입니다. 태양인은 채식만 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단백질을 보충하려면 고기보다는 콩이나 계란 흰자를 먹으면 됩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네요. 체질에 따라 음식도 골라 먹어야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사상의학에 대해 토론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상의학의 이점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한 가지이고 다른 하나는 사상의학의 과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앞서 사상의학에 대해 토론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상의학의 이점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한 가지이고 다른 하나는 사상의학의 과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먼저 사상의학을 활용하면 사람들의 체질에 따라 질병을 예측할 수 있고 음식 섭취를 조절해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반면 사상의학이 체형이나 성격을 보고 체질을 구분한 것인데 분류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을 단 4가지 체질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비만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구석기 식단을 식탁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석기 식단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구석기 시대에는 사냥과 채집으로만 식량을 구했습니다. 사냥으로 얻은 육류와 채집으로 얻은 나무 열매가 주식이어서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주로 먹었지요. 반면 현대인들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비만을 초래한 것입니다. 구석기 식단대로만 음식을 섭취하면 뚱뚱한 사람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현대인은 주로 머리를 쓰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쌀이나 빵과 같은 음식물의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저도 구석기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았더니 어찌나 두뇌 회전이 안 되던지 거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탄수화물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열량이 낮으면서도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소가 균형을 이룬 식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양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1443년에 만들어 1446년에 반포한 문자입니다. 고유의 문자가 없었던 한민족은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해왔고 국가의 공식 문서와 책자도 모두 한자로 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자는 배우기 어려운 문자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글을 알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요. 양반들이 생각했을 때 새로운 문자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어렵다 뿐이지 이미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한자라는 문자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세종대왕은 백성들도 문자를 쉽게 사용하고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새롭고 쉬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양반들이 원래 갖고 있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으므로 한글은 양반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양반들은 한글을 만들 때 거세게 반발했고 한글이 반포된 후에도 한글을 언문, 아랫글이라고 부르며 공공연히 무시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자로 쓰인 책을 한글로 번역하는 등 한글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글 창제 이후에도 공식 문서는 여전히 한자로 작성되었고 한글은 왕실과 양반 가문의 여자들, 상인들, 평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한글은 개화기를 거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894년에 한글은 공식 문자가 되어 한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었고 일본 식민지 시대에는 한국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의 한글은 한민족의 사상과 문화를 표현하는 문자로서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세종대왕이 양반들의 반대에 부딪혀 새로운 문자 개발을 중단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한자나 다른 문자를 사용해 표현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고유의 언어가 있어도 고유한 문자가 없다면 그 언어는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종대왕의 새로운 도전은 한국어를 보존하고 한국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데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2005년에 콘크리트에 덮여있던 청계천은 맑은 물이 흐르는 제 모습을 찾았고 현재는 시민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청계천 복원 사업을 담당했던 서울시청 관계자를 모시고 청계천 사업의 의미를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이 발표되자 주변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1958년 청계천이 복개되면서 콘크리트로 덮인 청계천 위로 고가도로가 세워졌습니다. 복개도로를 따라 노점상이 밀집해 있었는데요. 청계천 복원 사업이 발표되자 서울시는 생계를 걱정하는 상인들의 비난을 받았었지요. 도심 교통이 마비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반응도 회의적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도심 교통이 마비될 것이라는 비난과 오랜 세월 청계천 주변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의 생계 문제로 인해 청계천 복원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이
서울시의 관광 가치를 높이고 서울시를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게 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를 도입해 교통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상인 2주를 지원하고 보상비를 지급하며 반발을 누그러뜨렸지요. 그 결과 큰 무리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현재와 같은 시민의 휴식 공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청계천 주변에 자리 잡고 있던 공구상가가 큰 타격을 받았고 최근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면서 인근 상가를 찾는 발길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으로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청계천 복원 사업이 새로운 것을 시도한 일인 만큼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전에는 늘 반대와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를 감수해야만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약간의 희생이 있기는 했지만 청계천 사업은 새로운 것에 도전해 목표를 달성한 좋은 예로 평가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가는 교육. 오늘은 이주성 교수를 모시고 창의적인 수업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해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을 하셨습니까? 네, 이번 학기 디자인 수업에서 창조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학생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연극을 하기로 했습니다. 각 조에서 학생들이 직접 극본을 쓰고 기획에서부터 연출, 연기뿐만 아니라 무대까지도 직접 준비해서 10분짜리 연극을 하게끔 했습니다. 학기를 마치면서 직접 공연도 하셨다고요? 네, 대학로의 한 극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공연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현장에서의 열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디자인 수업과 관련 없는 연극을 왜 해야 하는지 회의적인 태도였어요. 그런데 연극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바뀌더니 공연을 마친 후에는 강의에서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론만 배우고서는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창의적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연극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배울 수 있었던 게 큰 수확이었다는 거지요. 그렇군요.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이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우선 예술의 기능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술이 매개체가 되어 학생들은 창조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수집하고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음악 치료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음악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우울증이 있는 제 동생이 얼마 전 음악 치료를 받고 좋은 효과를 얻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음악 치료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한 아이가 악기를 두드리고 있죠? 이 사진은 음악이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음악 치료는 음악을 이용해 병을 치료하거나 각종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심리 치료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음악 치료의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성마비,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울증, 정신질환을 가진 성인,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음악 치료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는 음악 감상, 노래 부르기, 가사 써보기, 악기 연주 등
매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피아노나 기타 외에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실로폰, 드럼처럼 손으로 치는 악기, 하모니카, 리코더와 같이 입으로 부는 악기 등이 이용됩니다. 환자는 이와 같은 음악 활동을 통해 교감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음악 치료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악 치료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악기 연주를 통해 근육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등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치매 노인들과 정서적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음악 치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폐 아동의 경우에는 사회성을 개발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울리게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치료가 실생활에 응용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일반인들에게도 음악 치료가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일상생활에 지친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거나 긴장을 풀기 위해 음악 치료를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음악을 받아들여 긍정적인 작용을 하려면 감정과 음악 간에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울할 때 아주 빠른 음악만 듣고서는 마음이 정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만약 우울하다면 느리면서도 밝은 분위기의 노래를 들어야 음악과 동질감을 느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쇼팽의 발라드나 모차르트의 교향곡과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기회가 있다면 음악 치료를 공부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줄리앙 씨.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대학에 입학하니 어때요? 수업 듣는 것도 재미있고 선배나 동기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런데 호칭 때문에 좀 힘들어요. 선배들이 제가 외국인인데도 자기들더러 형, 누나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좀 불편해요.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형이다 뭐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호칭이 아주 중요해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왜 한국 대학생들은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선배님이니 형이니 하는 호칭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인들은 호칭을 통해 상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호칭은 나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나이에 따라 서열과 호칭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에는 나이에 따른 상하의 위계 질서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가 어린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결정이나 의견에 모두 따라야 하지요. 대학에서는 나이를 대신하는 학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학번에 따라 선배와 후배의 서열이 결정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도 윗사람, 아랫사람이라는 의식 없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도 유교 사상 때문인 것 같아요. 유교에서는 신분이나 남녀의 엄격한 구별과 그에 따른 질서를 강조했어요. 이 유교의 영향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경로석도 그러한 예가 되겠지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거나 술을 마실 때 어른 앞에서 얼굴을 돌리고 마시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가 될 거예요. 아, 이제 좀 알겠어요. 제 한국 친구가 자기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게 되었다고 언니한테 미안해 하던데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것도 위계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유교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해서 한국과 일본에 전해졌다고 들었는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유교적 전통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교는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되면서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 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국문학과 신입생 줄리앙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국어에 반영된 유교 사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언어와 문화는 서로 관련성이 깊고 한국어에는 유교 사상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발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교 사상과 한국어의 관련성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유교 사상이 반영된 한국어 사례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유교 사상과 한국어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문화와 깊은 관련성이 있고, 어떤 문화는 한 언어를 이루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이 속담을 봐주십시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라는 속담에는 순서와 질서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에서 유교 사상의 영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교 사상이 반영된 한국어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교 사상은 상하 관계와 서열을 중시하는데 가족과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교에서 중시하는 수직적 대인관계가 가족에서 사회로 확장되면서 서열의식이 분명한 사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서열의식은 한국어의 높임말이나 복잡한 호칭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먼저 높임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문을 봐주십시오. 진지 드십시오. 진지 드세요. 밥 먹어요. 밥 먹어라와 같이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도 화자와 청자의 관계, 서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진지 드십시오와 진지 드세요는 화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서열이 높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특히 진지 드십시오는 진지 드세요보다 격식적인 의미를 가져서 친밀하지 않은 사이에 더 자주 사용됩니다. 밥 먹어요는 화자와 나이와 서열이 비슷한 사람에게 쓸 수 있습니다. 반면 밥 먹어라는 화자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서열이 낮은 사람에게 쓸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인관계를 상하의 서열 관계로 인식하는 유교 사상의 특징이 언어에 잘 반영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호칭을 봐주십시오. 영어 엉클에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외삼촌, 삼촌, 이모부, 고모부로 다양합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가족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호칭으로 서로를 구분짓고 구별하는 것도 유교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결혼하면 시부모는 며느리를 새아가라고 부릅니다. 반면 남편의 남동생은 형수님이라고 하며 남편의 여동생은 새언니라고 부르는 등 같은 사람이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결혼한 여자가 시댁 식구들을 부르는 호칭도 복잡해서 적절한 호칭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호칭은 서로의 관계와 서열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호칭의 발달도 상하의 서열 관계를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통해 유교 사상은 한국어의 바탕을 이루어 한국인의 언어 생활과 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 사상에 대해 꼭 알아야 한다고 외국인 친구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